호헌철폐 독재 타도, 호헌철폐 독재 타도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한성자 유사일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완강이 보이네요. 58강이고요. 오늘은 전두환 정부, 즉 5공화국부터 6공화국. 그러면 5공화국, 6공화국만 하면 돼요? 6공화국 안에 누가 있습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오는데 사실은 이명박 이후에는 웬만하면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요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요 선지 정도로만 나오고 단독 문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여기 때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요. 노태우 정부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예, 그렇지만 요 80년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내용은 지난 강의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0년대 말에 1970년대 말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제가 다음 강 우리 경제 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차 오일 쇼크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동 특수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돈을 좀 더 벌게 됩니다. 근데 2차 오일 쇼크 때는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휘청휘청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YH 무역사건, 장용호라는 인물 말씀드렸을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 들어갔었는데 신민당 당사를 들어가가지고 막 그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많은 마찰들이 있어서 그것을 김영삼이 외신 기자들 앞에서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서 부마항쟁, 부산 마산 일대에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당시에 유신의 심장이었었던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자신의 오른팔 김재규에 의해서 죽는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계엄 상황 하에서의 모든 권한은 당시에 육참 총장이었었던 정승화한테 가게 되었었는데, 정승화가 이 11.6 사건 당시에 김재규가 불러서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었던 전두환이 그걸 딱 캐치합니다. 아하, 이걸로 그걸 둘이 엮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들, 즉 군대 내에 사조직이 있었는데요,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군대 세력이었지만 새로운 군대 세력,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박희도 등등으로 대표되는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은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5공화국에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5공화국 하면 이 전두환, 이덕화 씨가 정말 우리나라 명배우 아니십니까? 근데 이덕화 씨가 가발을 진짜 벗고 그 전두환 역할을 했었던 바로 정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보여줬었고요. 당시에 이 80년대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정말로 잘 표현했던 MBC의 드라마 5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 12.12 사태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중에 가장 천천히 일어났던 쿠데타다. 왜? 권력을 잡았는데 누가 이 12.12 사태를 일으킨 핵심 세력인지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학계에선 참 묘하면서도 이게 참 미스테리한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었고, 이들 입장에서, 즉 12.12 사태로 인해서 권력을 장악했었던 이들 입장에선 여기 실제 사진 찍혔고요.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80년대 대부분 다 호의호식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79년 말에 12.12 사태로 인해서 권력을 잡았던 신군부 세력이 있었고요. 봄이 되자, 80년 봄이 되자 이젠 대학생들이 서울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유신이 끝났으니 우리는 봄이 올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군부가 왔으니 이들한테 저항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신 철폐 신군부 퇴지를 주장했던 바로 서울의 봄이 있었고요. 이때 나왔었던 대표적인 게 서울역 회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서울역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그 또 민주화 열기가 다 모여 들였었는데 이때 그 해산되는 사건이 있었었고요. 이 과정 가운데서 신군부는 계엄령을 확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광주 지역이 타켓이 돼요. 왜 광주가 타켓이었냐? 당시에 이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은 미국도 있었고 외신 기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큰 진압을 보여주기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진압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뭔가 자신들의 그 무력적인 힘을 어딘가는 보여줬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역시 이념 논쟁, 저기에 빨갱이가 들어가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면서 진압을 하는 장면으로 뭔가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본인들 통치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 대구는 뭐라고 할 수 없죠. 자신들의 좀 약간 터전이었었던 경상도 지방 일대 아니겠습니까? 충청도는 서울하고 너무 가깝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예요. 대전 같은 지역은. 그래서 하나 남아있던 지역, 그게 바로 광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광주는요, 들어가는 길목이 딱 3군데밖에 없었대요. 지금은 좀 많겠지만 그 당시엔 딱 3군데였답니다. 3군데만 막으면 광주로 들어갈 수 있거나 나올 수 있는 것을 통제가 가능했었던 것이고요. 또 본인들이 이제 그 경상도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그 한화회 자체가 사실 그 경상도 중축의 그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전라도, 대표적인 광주 지역을 타켓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광주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계엄군, 우리나라 특전사들이 가서 이 시민군을 강제로 아주 그 잔인하게, 가혹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 우리 고등학생들을 때리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줘? 이게 말이 돼? 라고 하게 되면서 시민군을 조직하게 되었었고 계엄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폭력적 진압이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특히 이 5.18 민주화 운동은요, 정말로 많은 영화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그려냈습니다. 화려한 휴가. 다만 꾸미길 바랐습니다. 당시에 이 계엄군의 이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6년, 원래는 만화 원작을 이렇게 실제 영화화 하면서 이 5.18 민주화 운동 과정 가운데서 피해를 봤던 희생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그 한을 지우기 위해서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우리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리고 뭐니 해도 5.18 민주화 운동하면 가장 유명한 영화는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의 그 열연이 빛나죠. 아빠가 말이야, 오늘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밥 잘 챙겨 먹고 꼭 가봐야 될 사람이 있어서 꼭 태워야 될 사람이 있거든. 미안하다. 자식을 아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그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그러한 그 한 개인으로서의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을 참 잘 표현했던 참 우리나라 최고의 연기자 송강호 씨가 보여주었던 택시 운전사 장면이 있었죠. 자, 그 과정 가운데서 특히 5.18 민주화 운동하면요,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문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4.19 혁명은 박주열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배울 6월 민주항쟁에서는 박종철과 이한열이 있습니다. 근데 5.18 이 민주화 운동은요, 특정 인물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런데 그 유명한 말,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바로 우리 시민군을 저 계엄군이, 우리 국군이 우리를 쏘자, 우리는 총을 들 수밖에 없었다. 요 말로 많이 나와 있고요.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 신군부 세력이 만들었던 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걸 줄임말로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데, 요거 여러분 3개 꼭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뭐냐? 전두환과 관련된 것은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예요. 국보위고, 그거 기억나세요? 국가재건최고회의. 이게 좀 비슷비슷한데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1년부터 63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맞아요. 박정희 군정기 때 있었던 거.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것은 유신 정권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요 3개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시기적으로 따지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 그 다음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이른바 국보위. 국보위는 전두환과 관련되고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정권, 그 다음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박정희가 처음으로 역사적 사건,
이 장면에 나오는 바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끝에 전두환은 11대, 12대. 11대 잠깐 올랐다가 다시 좀 정리하다가 12대로 다시 간선제. 국민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간선제로.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었고요. 강압적인 정책도 펼쳤어요. 대표적인 게 언론사 통폐합. 지역별로 많았었던 그 언론사를요, 지역에 딱 하나의 언론만 남기는 형태로 언론사를 통폐합했었고요. 그 유명한 게 보도지침. 너 이거 내지 마! 그냥 보도지침이 내려와요. 이거 이상 내지 마! 내려오고요. 제일 유명했던 게 땡전 뉴스죠. 9시 뉴스 노가디스. 노가디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땡! 하면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인데요. 땡!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연동포 경찰서를 기습 방문하셔서 경찰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오늘 영부인께서는 이게 나오는 거야. 땡! 하고 종만 치면 내내 7년 동안 전두환 뉴스가 언제나 메인 뉴스였어요. 그래서 땡! 하면 전두환이 나온다. 이른바 땡전 뉴스.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게 그 유명한 땡전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삼천교육대. 원래 삼천교육대는 만들어질 때요, 거기 좀 불량한 사람들 너무 많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잡여다가 약간 데려다가 좀 교육도 다 시키고 좀 정신 교육도 좀 시킨다 이런 차원이었었는데 이게 초기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자 술 워낙에 들려. 그래서 이 오공화국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고등학교별로 한 명씩 삼천교육대 보내라는 게 와요. 교감선생님이 그 공문을 보면서 벌벌 떨어요. 김 선생, 이거 좀 받아봐.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애들, 우리 새끼들을 이건 여기를 보내라고. 여기 보내면 반 다 다쳐서 나오잖아. 이걸 어떻게 보내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가야 돼. 그때 이게 너무 슬픈 멘트가 나와요. 부모님 좀 안 계신 애들로 좀 탈 없는 애로 한번 찾아봐. 우린 살아야지. 이 교감이 당시에 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자 당시에 맨날 학교 안 오고 약간 했던 학생한테 너 군대 간다고 했지? 너 군대 가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 좀 한번 가볼래? 라고 하죠. 그러자 뭐 진짜요? 그럼 뭐 학교 졸업장도 줘요? 그럼 다 해줄게. 라고 하고 딱 갔는데 전 그 장면이 드라마에서 너무 슬펐어요. 교감 선생님, 가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지원서입니다. 딱 내고 고맙네 하고 딱 봤더니 그 선생님은 사직서를 냈죠. 내 제자를 팔고는 더 이상 난 선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생들도까지 삼천교육대에 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지금도 이 삼천교육대에 대한 피해를 봤던 많은 분들의 그런 증언들이 많이 지금도 우리를 좀 아프게 하고 있죠. 자, 유아정책도 있었어요. 강압정책이 있었던 반면 유아정책도 있었습니다. 자, 유신시대 내내 내려왔었던 야간 통행금지를 철폐해버려. 이제는 밤늦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되었었고요. 두발하고 교복을 자유화시켜요. 여러분 혹시 써니라는 영화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써니라는 영화에 보시면 80년대 고등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교복을 한 명도 안 입고 있어요. 딱 요때예요. 두발도 자유화시켜버려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해외여행 자유화. 지금 참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참 우리 축복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우리 강 PD와 함께 역사 유적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것들, 해외 유적지도 몇 개 같이 올려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찾아보시면,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게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요때였어요. 자, 법으로서는 요때 나왔던 게 공직자윤리법이랑 언론기본법이라는 법이 요 5공화국 때에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요 시대에 그 영화 중에서 SBS가 이제 초기 그 방송국으로 등장할 때 나왔었던 모래시계.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드라마 중에서 정말로 재밌게 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모래시계. 최민수, 박상원, 고현정으로 이어지는 이 장면은 이게 귀가시계라고 했었죠. 시청률이 무려 여러분 이거 몇 %였는지 아세요? 70%. 이게
뭐, 물론 그때는 뭐 케이블 채널도 없고 그럴 때라 가능했겠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어린 시절 김정현 씨랑 잠깐만 이게 누구지? 잠깐만 왜 이분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요 박상원 씨의 어린 시절, 홍경인 씨. 그다음에 여기 김정현 씨는 요 최민수 씨의 어린 시절이었었는데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검사가 돼갖고 우리 한국 사회를 바꿔놓는다는 내용이었었고, 그다음에 육사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이 주먹으로 인해서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오징어 게임의 그 주인공 누가 이정재 씨가 제이라고 해가지고 고현정 뒤에서 이제 말없이 지켜주는 검도로 이렇게 되게 유명하게 했었죠. 지켜준 장면인데 뭐니 해도 이 모래시계가 80년대 우리나라의 그 상황,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줬던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장면은 이거예요.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였었던 이 박상원에게 당시에 태수, 즉 이 최민수 씨가 마지막에 사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 잘못을 하고 나서 하는데 이 자기 친구한테 자신 재판에 검사를 맡으라고 그래요. 그러자 네가 맡아줘야 되겠어. 네가 맡아줘! 라고 얘기를 하죠. 미안해. 난 잘못하면 너를 죽이라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 다른 새끼들은 나한테 뭐라고 못해. 그 새끼들은 나보다 더 썩었거든. 그렇지만 내 잘못은 너무 많이 말할 수 있어. 네가 죽으라면 난 죽는 게 맞아. 그러니 네가 해줘. 너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형을 언도하죠. 그리고 선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사형이 돼요. 이게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죽으러 가는 장면에 제일 친한 친구, 검사였고 자신이 평생을 사랑했던 친한 친구가 찾아오죠. 상원아, 나 지금 떨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니야, 괜찮아. 얘기를 하죠. 나는 그게 무서워. 내가 이 장면에서 내가 떨고 있을까봐. 네가 내 친구여서 고마웠다. 하고 딱 들어가죠. 이 장면. 나 지금 떨고 있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게 한 40대에서 지금 50대 정도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다. 저의 미친 연기력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탐복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제가 상당히 좀 민망한 건 지금이 한 20대나 30대 분들이 요거를 들으신다. 지금 저 양반 지금 뭐 하고 있나 할 텐데, 여러분 이건 진짜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 싱크로율 100%예요. 나 지금 떨고 있네. 나는 그게 두려워. 내가 떨고 있을까봐. 여러분 기회 되시면 좋고요. 특히 이 장면에서 이제 80년대 인권 변호사로 그 활동했었던 당시에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는 변호인이라는 장면도 이 80년대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전두환 정부 중기 때요, 바로 삼저 호황이라는 상황이 오게 돼요. 금리가 떨어지고요, 달러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른바 삼저 호황이라는 것이 80년대 중반에 나타나게 되었었고, 이것이 금리, 유가, 달러가 동시에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구도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이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하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정치적인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젠 그러면 우리 대표는 우리가 직접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정치적 요구사항도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었던 박종철이 고문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딱 요 배경이 1987의 배경이죠. 근데 이 당시에 서울 치안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짜로 그 학생이 지금 뭐 죽었다는데 어떻게 죽은 겁니까? 진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딱 하고 치니 그 앞에 있던 학생이 하고 그냥 죽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따곡 사건이에요. 따곡 사건. 이게 바로 왜 1987이 안 나와? 1987입니다. 여기서 딱 치니 하고 요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로 고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당시에 동아일보 및 여러 언론사의 그런 활동에 의해서, 활약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집니다. 뭐라고요? 그 20대의 그 피 같은 청년이 뭐 딱친 역하고 죽어? 당신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게 되었었고요. 그러자 당시에 4.13 호원조치라는 조치를 내려요. 이게 뭐냐면 4월 13일에 내린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조치예요. 즉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간선제로 뽑겠다라는 것이에요. 왠지 호원조치니까 좋은 말 같잖아요. 아니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는데 웃기지 마. 너네 말 안 들어.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자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자 이때 나왔던 그 유명한 구호 호헌철폐 독재 타도, 호헌철폐 독재 타도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호헌이라는 건 4.13 호헌조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독재를 타도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이한열, 당시에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었던 이한열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7월 초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거의 이제 사경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4.19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4.19 혁명에서는 사람 이름이 나온다면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김주열, 마산상고 1학년 학생이었었던 김주열이 나올 수 있고요. 5.18에서는 사실 인물로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나와요. 우리는 왜 총을 둘 수밖에 없었는가? 이 문구가 5.18을 대표하고요. 6월 민주항쟁에서는 2명의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종철, 그 다음에 이한열. 1987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이한열 역할을 누가 맡았었죠? 우리 강동원 씨가 맡았었죠. 그러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60 국민대회가 열렸었고요. 이러한 전 국민적인 열망이 나오게 되자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었던 노태우가 나 이 사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 직선 제안을 수용합니다. 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돼요. 이게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즉 대통령 직선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수용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 즉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되 5년 단임. 왜? 이때는 독재를 맞는 것이 가장 지상 명제였기 때문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 제안이 이때 결정이 돼요. 이게 1987년 10월에 헌법이 바뀌거든요. 그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 개헌 얘기가 많잖아요. 왜 개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사실 문제가 있어. 원래 4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죠. 이거 4년 중임제가 맞으나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독재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 직선 제안에 또 5년 단임을 결정하는 6월 민주항쟁이 완성되는 이 배경이 되는 거 바로 뭐다? 1987.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 가장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 전 참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70년 전에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의 완벽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완성했었던 우리 선배들의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지금의 경제적 성장에 큰 밑바탕이 됐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없었으면, 이러한 민주적 요구가 없었으면, 이들의 피땀 흘리는 우리의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러한 성장도 이뤄내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문화적 강국이잖아요. 백번 김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 남의 침략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힘이 많아서 군사적 강국이 되었고 침범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문화를 우러러보는 한없이 강한 문화적 강국을 꿈꾼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이 불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지금은 뭐 코로나에서 많이 못 나가지만 제가 세계 테마기행 촬영차 나가보면요. BTS.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거보다 해외에서 영향력은 최고입니다.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우리는 문화적 강국이에요. 많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완벽한 형태의 이 문화적 강국이 이루어진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밑바탕에 바로 이러한 우리 선배들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그 투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는 이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조사관이 색상을 딱 쓰니 하고 여기가 바로 이 김윤식 씨가 보여줬던 최고 연기 장면이었었고요. 그래서 1987년 12월 대선이 벌어지는데 이때 정말로 결과가 6월 민주항쟁도 누군가가 얘기하거든요. 미완의 혁명이었노라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1로 3김에 이때 사실은 그 정부에서 머리를 잘 짜요. 김영삼과 김대중,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화 인사 중에 양대 산맥 아닙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나오면 무조건 이 민주화 세력에서 이기는 건데 당시 이들을 묘하게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둘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보수 후보로서 노태우와 김종필. 근데 이때부터 완전한 이 정치가 지역 구도가 완성이 되죠. 노태우는 대구 경북 지역, 그 다음에 김영삼은 부산 경남 지역, 김대중은 전라도 지역, 그 다음에 김종필은 충청도 지역을 기반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대통령이 노태우가 최종적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최저 득표율로 대통령이 됩니다. 34%. 예. 그리고 26%, 25%, 14% 대충 요 정도 받아요. 그 정도 되었던 바로 요 선거. 이게 그 유명한 87년 대선입니다. 당시에 신군부의 후예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노태우는요, 군부와의 좀 거리를 두는 이 정치 전략을 펼쳐나가요. 그래서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의 시대 노태우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간 카리스마를 상당히 낮춥니다. 일부러. 낮춰요. 김영삼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확실히, 이게 확실히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때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지금에 있는 정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헛바지입니까? 라고 하는 핫바지로 내려오면서 막 충청도 사람들의 표를 모으기도 했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약간의 87년 6월 민주항쟁은 항쟁을 해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 제안을 수용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신군부의 후예가 대통령이 되는 참 안타까운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7년 대선에 사람들이 각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88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전국.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고요. 그 외의 정당은 전부 다 야당인데요. 여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야당보다 더 적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 대통령 노태우 입장에서 참 깝깝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청문회가 벌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슨 청문회? 50 청문회라고 하는, 5공화국 당시에 특히 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광주 사태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자, 그렇게 되자 3당 합당이 벌어지는데 이때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87년 대선 당시에 4명의 후보가 있었다고 그랬죠? 노태우가 있었고요. 김영삼이 있었고요. 김대중이 있었고요. 김종필이 있었습니다. 이게 1로 3김의 요 선거였었는데 이때 이 노태우가 실제로 계속 정치 활동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김영삼과 김종필과 한 팀이 돼요. 이 세 당을 하나로 합쳐버려요. 김대중은 이때 계속 야당으로 남고요. 근데 선생님, 김영삼은 민주화 투사 아니었어요? 맞아요. 평생을 박정희 정부와 이 노태우 전두환 정부와 싸워왔던 민주화 투자였던 김영삼이 노태우와 같은 당을 해요. 이것이 이뤄진 우리나라 이제 보수당이 만들어지게 되죠.
3당 합당을 하고 합당을 하는 모습.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하나의 당으로 합쳐지는 이른바 민자당이 되었었고요. 이 민자당이 신한국당이 되고 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중간에 이름이 몇 번이 더 바뀌어서 지금의 그게 바뀌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이후에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되긴 하죠. 그래서 밑에 했던 말로는 뭐 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내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막 말도 하고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투사 이력에서는 상당한 좀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북방외교. 이 북방외교는 뭐냐면 88년부터 93년까지 노태우가 대통령을 하잖아요. 이 90년대 초에 이 공산주의가 무너져요. 특히 소련이 해체되거든요. 그래서 소련과의 수교, 중국과의 수교가 다 요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이른바 북방 외교, 북쪽에 있는 그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무너지고 그들과 수교, 그 전까지는 수교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소련하고 수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북방 외교라고 하고요. 77 선언이라고 해서 88년도 7월 7일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나 이런 것은 더 평화적으로 잘 선언하자라고 하는 77 선언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93년부터 98년까지 우리가 이른바 92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김영삼이 나오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대선 얘기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3당 합당이라는 좀 당시에 신군부의 후예들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좀 약간 정치적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초기 대통령은요 진짜 잘했어요. 어떤 점이었었냐? 요 90년대 초반에 최고의 스타가 서태지였거든요. 서태지보다 인기가 더 좋았었어. 대표적인 게 금융실명제. 요때가 이제 제가 중학교 갓 들어갔을 때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통장을 만들려면 도장집에 가서 김말동이요. 김말동 이름 한 다음에 김말동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줬었어요. 이 금융이 다 차명으로 들어갔었어. 자기 이름이 아니었어도 돼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합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지금 경복궁 그 앞에가 거기가 다 중앙정보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제가 졸업했던 국민학교라는 용어가 황국시민이라는 왔던 거에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해서 초등학교로 이름도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김영삼의 인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인기 중에 최고였습니다. 90%가 넘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나와에 청산시키고요. 이거 했을 땐 진짜로 최고였습니다. 서태지보다 인기가 더 좋았었어요. 그런데 영어와 관련된 김영삼과 관련이 많거든요. 96년에 OECD도 가입했었고요. 95년도엔 WTO, 96년엔 경제선진국 기구인 OECD 가입했었으나 97년도에 또 영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IMF. 나는 F학점이다. F다. 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을 받게 되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OECD 가입이라든가 WTO 가입도 다 이때 있었고요. 특히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도 이때 진행이 됐었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해요. 김영삼은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죠. 3당 합당. 노태우랑 같은 당에 있다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한 야당에서 여당을 이기는 대통령 선거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최초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 IMF 체제를 완벽하게 극복해내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북 정부가 갈라진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달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4.3 특별법도 요 김대중 정권 때 정부에서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 2002년 12월 대선에서 당시에 그동안에 약간 정치 외인에 가까웠었던 노무현이 당선이 되죠. 권위주의 탈피, 그 다음에 한국과 칠레,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푸시다 보면. 한국과 칠레 FTA 체결과 그 다음에 한미 FTA 체결, 요거 두 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호주제 폐지, 요것도 은근히 나오고요. 그
그다음에 과거사 정리위원회 같은 것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007년도에 정권이 또 바뀝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보수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이명박 정부가 나오게 되면서 기업 규제 완화라든가 다문화 가족지원법 같은 것들이 요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있었고요. G20 개최 요것도 가끔 선지로 물어보더라고요. 2010년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시험 문제는 한능검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뭐 대북 압박 정책 이 정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인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 보시면 여기 5공화국 당시에 특히 6월 민주항쟁 요 과정,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내용들 다 기억해 두시고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정도까지는 대략적인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우리가 문제 푸실 때 전혀 어려움 없이 풀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55회에서 갖고 와봤어요.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 껍데기 과도 정부와 계엄 당국은 민주의 피 맺힌 소리를 들어라. 모든 시민과 학생들은 처음부터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계엄 당국의 진지하고도 순수한 데모에 무차별한 사격을 가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었고 부상자 및 연행자는 추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계엄 당국과 정부는 광주 시민 이거 5.18 민주화 운동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찾으랍니다. 호원철폐 독대 타도는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그리고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던 건 79년도에 있었던 부마항쟁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었다.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 아니겠습니까? 정답 3번이 되겠고 4번입니다.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이것은 뭐죠? 4.19 혁명이 되겠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던 것은 6월 민주항쟁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심화 54회에서 갖고 왔어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오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역사적 작업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정부 때죠?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찾아보도록 할까요? 1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가입을 했던 게 김영삼 정부 시기 맞습니까? 맞아요. 정답 1번. 2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던 건 노무현 정부가 되겠고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이것도 노무현 정부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던 거 이거 87년도에 통과됐거든요. 이건 굳이 따지자면 전두환 정부 때 통과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굴욕적인 한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던 거 이거 64년도에 있었거든요. 이거 누구?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 내용 다 풀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현대사 주요 정치 파트까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파트, 현대사 경제 파트 한번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내용은 좀 짧을 겁니다. 통일 파트 요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딱 2강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까지 그날까지 와